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화 오펜하이머와 관련한 예술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연일 화제인데요. 네. 벌써 200만 관객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천재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는요, 카이버드와 마틴 셔먼이 공동 집필했던 오펜하이머 전기, 그러니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책을 토대로 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요, 그 헤파이스토스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네. 전해줬다가 예. 그 코카서스 바위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이 쪼이는 형벌을 받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인류의 승리와 재앙을 모두 가져다준 오펜하이머를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해서 그렇게 쓴 책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영화 봤는데요. 혹시 그러세요?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역사적 사건보다는 오펜하이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잘 표현한 영화라서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영화 도입부에 네. 오펜하이머가 시와 음악과 미술을 즐기는 모습이 나와요.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바로 T.S. 엘리엇의 황무지,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그다음에 피카소의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을 감상을 합니다. 이 작품들을 모르신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합축된 의미를 간파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 왜 예술작품들이 등장했을까? 오늘 스포일러는 없으니까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이제 뒤늦게 이해하셔도 재밌는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영화가 그렇죠. 약간 다큐멘터리 같다는 얘기는 제가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선 T.S. 엘리엇의 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피카소의 작품은요, 이 셋 모두가요, 네. 오펜하이머가 활동한 시기엔 20세기에 그러니까 모더니즘, 즉 현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모두 다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 작품들은요, 오펜하이머가 천착했던 그 양자 역학 역시 혁신적인 학문이었고요. 그가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음을 알려주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작품에 담긴 상징성이 오펜하이머가 주도하게 될 이 맨해튼 프로젝트와 그 이후의 미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당시 원자폭탄 발명이요, 굉장히 양가적인 가치를 지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킬 수도 있지만 사실 동시에 인류를 말살시킬 수도 있고 애국자가 될 수도 있지만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작품들이 좀 암시를 하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는요, 434줄이나 되는 긴 시입니다. 장시죠. 20세기의 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로 꼽힐 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는데요. 황무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세계를 의미하고요. 또 유럽을 지탱했던 그 기존 가치관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정신적 황폐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긴 시의 첫 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네. 저도 거기까지만 몰라요. 기억합니다. 네. 400줄이 넘는 시 중에서 그 한 줄 기억하면 황무지는 다 기억한 거다 그거 싶은데요.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네, 맞아요. 그 첫 행 구절을 조금 읽어보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엘리엇이 현대사회의 재앙인 황무지,
그러니까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을 키워내듯이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길 기원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뉴멕시코의 황무지인 로스앨러모스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좀 이렇게 오펜하이머를 은유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는 음악은요, 이 영화에서 음악 감독이 창작하지 않은 유일한 음악으로 삽입된 음악입니다. 스트라빈스키는 불협 화음으로 대표되는 현대 음악의 포문을 연 사람인데요. 듣기만 해도 난해한 이 무조성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기존의 예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성을 파괴하면서 기존 사조의 반기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혁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또 이제 음악이 상징하는 바가 오펜하이머가 다 이제 닮아 있죠. 네. 그리고 또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오펜하이머가 1965년에 후두암을 진단받고 67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사이에 스트라빈스키의 콘서트에 가서 둘이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트라빈스키에게 내 장례식장에서 당신의 레퀴엠 칸딩클스, 그러니까 이제 장송곡이거든요. 레퀴엠을 연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만큼 또 오펜하이머와 스트라빈스키는 여러 면에서 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앞서 피카소 얘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미술랭 가이드니까 오늘 사실 피카소 이야기를 조금 관련지어서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요. 네. 피카소 작품의 등장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총 4가지 정도 포인트로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유함이나 이제 식견을 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둘째는 혁신적인 성향. 세 번째는 여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넷째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이념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사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요, 오늘 그냥 피카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에 의하면요. 네.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집에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렘브란트나 르누아르, 반고흐,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요? 집 안에요. 네. 부모가 소장하고 있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뉴욕의 굉장히 부유한 그렇죠. 유대인의 집에서 예. 이제 태어난 거죠. 예. 부모가 소장하고 있던 피카소의 그림은 1901년 청색시대에 그렸던 어머니와 아이라는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오펜하이머가 30살 때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할 때 아버지는 피카소의 석판화를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영화 속에는 이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아버지는 양복지 수입상이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탄탄했고 어머니는 화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머니 영향도 있네요. 네. 예. 그 오펜하이머는 공부는 늘 1등이었고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읽을 정도로 물리학 이외에도 정치적, 철학적, 예술적 식견이 깊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펜하이머가 죽기 전에 예.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었거든요. 예. 그때 그 학위 기에다가 물리학자이자 뱃사람이고 철학자, 마술가이며 언어학자이고 요리사이며 좋은 와인과 시의 애호가다라고 적어줬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이 취미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식견이 있었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야, 명예 박사학위에 학위기에다가 물리학자로서 뱃사람이고 철학자, 마술가이며 언어학자이고 요리사이며 좋은 와인과 시의 애호가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그냥 최고의 찬사네요. 물리학자입니다가 아니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카소의 그림으로 인해서 이 오펜하이머의 어린 시절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피카소를 등장시킨 두 번째 포인트. 앞서 소개한 엘리엇이나 스트라빈스키처럼요. 피카소도 역시 예술계에 있어서 혁신적인 인물이죠. 물론 미술계에서는요.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여기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중들에게 혁신가는 피카소가 좀 더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네, 맞아요. 입체파, 큐비즘 네. 이런 걸로 맞아요. 불리는 세잔의 사과보다는 대명사. 확실히 피카소의 입체파, 맞아요, 큐비즘이 맞아요.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그 조형적 변화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예술가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기기는 하는데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큐비즘은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존의 예술에 있는 그런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리고
다시점이라고 해서 하나로 보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본 시점을 섞어내는데요. 네.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굉장히 혁신적인 예술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과학과 예술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사실 탐구 대상은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네. 화가는 그 똑같이 봤던 탐구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고 네. 과학자는 수식으로 나타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발표된 이후에 1907년에 피카소가 큐비즘 컨셉으로 처음 완성했던 작품이 아비뇽의 여인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2년 차이가 나는데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과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절대적인 시공간의 개념을 버리고 상대적인 시공간 개념을 탐구했다는 점에서는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피카소에게 많은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거의 과학계를 다 뒤바꿔놨다고 해도 모든 일을 다 뒤엎었다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과학계뿐만이 아니라요. 예술계의 그런 입체파 작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네.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맞아요.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는 방법도 있나 봐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과학과 예술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곤 하는데요. 이런 피카소의 작품을 어려서부터 봐온 오펜하이머 또한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불가능했던 그런 양자역학에 대해서 천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카소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둘 다 아인슈타인에게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요, 오펜하이머가 죽기 전에 그의 집에 걸려 있었던 작품은 고흐의 그림이 3점이었고 네. 피카소는 1점, 그리고 르누아르의 작품이 1점이었다고 하는데요. 영화에 등장한 작품은 그가 소장했던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작품이 나와요? 영화 속에는요. 피카소가 1937년에 그린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네. 이 그림은요. 피카소의 7명의 여인들 중에서 4번째 여인으로 알려진 마리 테레즈라는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니, 피카소 7명의 여인들요? 네, 7명 여인에 대한 뮤즈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작품은요. 한쪽 눈이 아래로 처져 있고 한쪽 가슴이 손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큐비즘 스타일의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큐비즘이 얼마나 혁신적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고, 제가 3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여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못 들어봤어요. 네. 새로운 면모인데요. 네. 영화 속에는 오펜하이머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영화의 토대가 된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 의하면 그는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요. 바람기도 꽤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전 연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동료 과학자의 아내와도 불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놀란 감독이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오펜하이머가 고흐의 작품을 더 많이 소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네. 쑥맥인 고흐보다는 화려하고 인기가 많았던 피카소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피카소 도입부에 작품을 피카소 일부러 했다. 작품을 넣었을 건데요. 물론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피카소만큼 바람기가 심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참에 피카소의 그 뮤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카소에게 이제 7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동시에 7명. 있었다는 건 아닌 거죠, 설마? 네, 7명 동시에 만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평생 살면서 7명과 사귀었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무리는 또 아니지 싶을 수도 그럴 있는데요.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기록된 여인이 7명인 거고 그 알려지지 않은 여인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네. 문제인 거는요. 이게 문제의 그 7명의 여인처럼 회자가 계속 되는 거는 이 여인들을 대부분 환승연애. 네? 그러니까 환승 갈아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 다음 여인에게 넘어간 만남이 관계가 다 대부분이었고요. 끝나지 않았는데 네, 헤어지지 않은 맞습니다. 상태에서 또 다른 연인을 만나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나고 네, 이런 맞습니다. 식이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 7명 중에 3번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 이후에도 계속 여인들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여인인 페르난도 올리비에는요. 19살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19살 때.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린 시절에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에게 차이고 나서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울함에 빠져서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푸른색 그림만 그리거든요. 우울한 그림들만. 네. 그래서 그때를 청색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그린 그림들은 다 블루톤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첫 번째 페르난도 올리비에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네. 그림이 장밋빛으로 바뀝니다. 정말 이렇게 장밋빛이 은유가 아니라 정말 그 예쁜 장밋빛 있잖아요. 핑크빛. 예, 예. 그 색깔로 예. 바뀌어요. 그래서 장밋빛 시대가 시작이 되죠. 아름다운 만남이죠. 보통 이런 식의 뮤즈를 되게 아름다운 뮤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두 번째 여인부터가 좀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여인 에바 구엘은요. 친구의 약혼녀였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폐결핵으로 병세가 심해지자 피카소는 그녀를 버리고 세 번째 여인인 올가에게 갈아탑니다. 이 올가가 피카소의 첫 번째 부인이 되는데요. 네. 둘은 10년을 살았고요. 올가가 죽어서 사별할 때까지 혼인은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래도 가정을 지켰나 보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올가는요. 사실 피카소의 바람으로 되게 힘들어했어요. 예.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는데 당시 법에 의하면 이혼 시 어떤 사유이더라도 재산의 반을 줘야 했거든요. 피카소가 그게 싫은 거예요. 반이나 주기가.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이제 둘은 따로 살면서도 법적 혼인은 유지했다고 합니다. 피카소 다시 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만난 네 번째 여인이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 마리 테레즈라는 여인인데요. 네. 피카소보다 28살 연하입니다. 이제 딸 같은 여인이죠. 예.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온 이 그 주인공인 마리는요. 올가와의 결혼 생활 중에 만나서 10년이나 불륜을 지속했던 여인인데요. 네. 마리는 피카소의 딸을 낳았지만 결국 피카소의 바람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카소의 사망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영화 속에 나온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여인이 그 마리와의 사랑이 거의 끝나고 다섯 번째 여인을 만날 시점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청색 시대를 보듯이, 그러니까 입체파, 큐비즘적으로 그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좀 약간 색깔도 얼굴도 이제 푸르스름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피카소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마리를 떠납니다.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는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약간 떠오르는 매칭되는 여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이 그림이 영화 속에 이 여인을 약간 은유하는구나 라고 영화를 보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보실 분들은 좀 매칭되는 등장인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난 다섯 번째 여인, 이제 영화와는 상관이 없지만 네. 그 피카소의 뮤즈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요. 도라 마르라는 다섯 번째 여인은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였는데 딸뻘의 마리에게는 순수해서 좋다고 해놓고 네. 마리를 떠날 때는 나는 이제 지적인 대화가 되는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만난 것이 이 도라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마침 피카소가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 네. 등 대작을 유명하죠. 많이 남기는데요. 네, 그때 만난 여인이 이제 도라인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인은 40살 차이인 프랑스아즈 질로. 피카소가 근데 질로의 친구와 또 이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피카소를 먼저 찬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피카소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회고록을 출간하고 이후에 법적 대응까지 한 그런 똑부러지는 여인이 바로 이 여섯 번째 프랑스어즈 질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이혼을 안 해줬던 세 번째 여인, 첫 번째 부인이자 네. 세 번째 여인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사별을 하니까 네. 이제 또 이제 혼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난 지금 인상을 잔뜩 쓰고 네. 계신데 그래서 만난 일곱 번째 여인과는 이제 두 번째 공식적인 결혼도 하게 됩니다. 이 일곱 번째 여인은 48살 차이의 자클린인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결혼을 하고 피카소의 사망까지 함께했던 마지막 여인입니다. 이 청취자분들 성함은 제가 옮기지 않고요. 두 네. 분이 반응을 주셨는데요. 도둑, 변덕쟁이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무슨 매력인 걸까요?
피카소가 무슨 그러니까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하고 사귀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마지막에 피카소가 72살일 때 네. 마지막 여인이 24살이었으니까요. 48살 차이. 피카소는 계속 나이가 들어도 뮤즈의 나이는 계속 20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피카소의 여인들이요. 모두 다 우리 아버지랑 혹은 형제랑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피카소랑은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 대화가 진짜 잘 통해 라고 했다고 해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제 그냥 단지 성공한 화가라는 거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마성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나저나 진행자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요? 나는 당신을 어제보다 더 그리고 내일보다는 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멘트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어떤 연예인 인꼬 부부의 편지에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어록이 바로 피카소가 먼저 한 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말도 서슴없이 잘 내뱉고 매혹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라, 현재 충실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당신을 그렇기도 제일 하지만요.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렇기도 네. 하지만 앞으로 더 사랑할 거야. 내 사랑은 점점 커지기만 할 거야라는 뜻이죠. 어제보다는 더 사랑할 거고 내일보다는 덜 사랑하는 거니까요. 약간 사기성 기질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홀렸겠죠. 네. 네. 참.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네 번째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또 이 네 번째 포인트에서 피카소와 오펜하이머가 닮아 있는 부분은 바로 전쟁에 대한 이념입니다. 피카소는요, 프랑스 공산당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카소가 공산주의적 이념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술을 통해서 반전을 외쳤어요. 그 게르니카도 그렇고. 네, 맞아요. 네. 전쟁에 반대하면서 네. 이제 전쟁의 참상을 표현을 했던 작가인데 파시즘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요, 공산당이 피카소의 명성을 선전에 계속 이용을 하면서 피카소가 굉장한 공산주의자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의 예술은 공산주의 예술과는 또 거리가 멉니다. 피카소가 예술을 통해서 전쟁을 반대했다는 거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르니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 고국인 스페인 내전 중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전쟁 폭력에 희생당하는 그런 무고한 민간인을 참혹하게 그려냈는데요. 또 1951년에는요. 한국전쟁의 참상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런 이것도 작품도 굉장히 그립니다. 유명해요. 네. 실제로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요. 피카소가. 예. 그냥 그래서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전쟁을 묘사를 했어요. 총을 겨누는 주체의 얼굴에도 그냥 다양한 도형처럼 큐비즘 막 이제 이런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느 나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피카소는 그저 약자에 대한 핍박을 그리며 전쟁에 반대했던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본 프랑스 공산당 측은 살인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러면서 피카소의 제작 의도에 항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인물과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전쟁의 잔혹함이 갖는 보편성을 표현한 거다라고 그 본인의 의도를 밝히면서 예술을 통한 반전을 계속 외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요. 원자폭탄의 개발에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서 동시에 수소폭탄의 개발은 반대했던 일종의 평화주의자이기도 했던 오펜하이머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네.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이고 프랑크 정권, 프랑크 독재 반발하는 그 당시 네. 내전 때 예술가들이 많이 가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공산주의자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오펜하이머도 사실은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청문회에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피카소 작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60, 70년대 한국은 소위 그 빨갱이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요. 피카소라는 상표가 붙은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방공법 위반으로 그 입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송인이 쇼 프로그램에서 피카소를 좀 좋은 뭐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인 것처럼 언급을 하거나 이러면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반전을 외치면서 그렸던 그 한국에서의 학살도 공산당을 선전하는 그림으로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한동안 못 들어오다가 재작년이죠. 2021년에 처음 국내에 전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려진 지 7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죠.
앞으로도 걱정인데요. 자, 미술랭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요한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저자는 팬데믹과 인터넷으로 인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집중력 향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차단하는 시간을 매일 늘려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타이머가 작동되는 플라스틱 금고를 사용해서 자신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선택한 시간만큼 핸드폰을 금고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쓸 때는 3시간 정도 휴대폰을 금고에 가둬두고 오직 글쓰기에만 집중합니다. 독서를 할 때도 원하는 만큼 시간을 정해서 휴대폰을 금고에 가둬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이루려 했던 계획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방해꾼으로부터 우리의 집중력을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질책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을 응원하며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질문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는 게을러, 나는 부족해, 도대체 문제가 뭘까라고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몰입 상태에 빠져들어서 깊이 집중할 수 있을까? 지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무엇이 내 능력의 한계에 있을까?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보다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셜미디어가 집중력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자는 1년 중 6개월은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 힘들다면 계획을 나누어서 몇 주 단위로 소셜미디어를 쉬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집중할 때나 잠들어야 할 때 휴대폰을 다른 방에 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신체 일부가 사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요. 이제는 휴대폰 없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의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혼자 일기 쓰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가만히 옛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둔 채 나 홀로 있기의 실험. 우리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